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장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이번 주 드디어 반등이라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텐데요. 다만 아직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허가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전쟁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도 투자 포인트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권이 바뀌는, 특히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뀌는 게 참 이렇게까지 시장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단순히 경제 또 시장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시장 흐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시장 흐름도 사실은 뭔가 한쪽 방향으로 쫙 갈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악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신중한 마음으로 좀 더 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보다는 좀 더 좀 방어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 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켓나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체크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가보죠.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자사주 10조 원 매입 결정을 했고요. 또 그에 앞서서 장에서는 7%께 반등을 했고 또 외국인이 정말 간만에 1,0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할 것이다.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보였던 것처럼 V자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어쨌든 큰 고비를 한번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안도감도 어느 정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향후 1년간 단계적으로 10조 원을 매수를 하고 앞으로 3개월 내에 3조 원은 전량 소각하겠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발표 내용이기도 하고요. 시장에서는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30% 가까이 빠지고 외국인들 6조 원 전후로 순매도를 하고 이런 상황이고 PBR도 1배 이하로 떨어지고 등등등 이런 상황인데 왜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이 보호하기 위한 주주 환원 정책은 내놓지 않냐 이런 시장의 의문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 그거에 대한 반응이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2015년, 2017년에 삼성전자 이게 10조 원 전후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던 전례가 있는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반등했던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될지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첫 단추는 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체크로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관련된 얘기인데 앞서 고은별 앵커가 이제 블랙엘에서 또 이제 이 과열 얘기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문제가 좀 된 거고요. 결국은 좀 아직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출시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튜닝 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 이번 주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매출이 좀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매출 330억 달러, 순이익 184억 달러, EPS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매출과 순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는, 상향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요. 2분기 때처럼 좋은 실적,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보다 낮아서 주가가 6월, 7월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조정을 겪었던 것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이런 좋은 실적이 그대로 시장에서 주가로 뒷받침이 될 것이냐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HBM 관련주들 좀 더 나아가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심 회복에 또 좀 힘이 돼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또 악재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가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이제 엔터주의 이 상황을 좀 보는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차트는 4개 엔터주, 하이브, SM,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최근 올 들어서 차트 형태를 좀 주가 형태를 보고 계신 건데요. 계속해서 주가가 지난 9월까지 내리막길을 걷다가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뚜렷한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재 이사도 이제 엔터조 관련된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낳아줄 만한 앨범 판매 증가 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IP들이죠. 뭐 BTS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이런 기존에 이제 확실히 검증된 글로벌하게 검증된 IP들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좀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소식들까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에 보니까 박진영 JYP 대표가 유튜브에 굉장히 다양한 데서 나오더군요. 뭔가 여러 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제의 아파트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치면서 이게 결국 국내 엔터주들의 일종의 반등의 마중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모닝 체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긍정적인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과 또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일정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의 이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가 1.2%, 나스닥이 3%대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S&P 500도 2% 하락하면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나스닥이 2.2%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S&P도 1.3%대 하락폭을 보였는데 이날장에서 뉴욕 증시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죠. 금리 인하를 서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어느 정도 입장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증시 일단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요. M7 기업들의 주가를 놓고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1% 많게는 4%대까지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만 홀로 3% 상승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 안에서도 이 트럼프와 관련된 수혜를 톡톡히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날장에서 WTI는 2.4%대 하락, 금도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발언을 점검을 해보면은 미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1년 반 동안 내려오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금리 인하 논의와 관련돼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12월 FOMC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증시는 계속해서 위축 국면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날장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됐는데 소매 매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서비스업과 비교했을 때는 늘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제조업 지수가 2021년 이후로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나름의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구나, 제조업 쪽도 강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3% 상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주요 발언들과 경제 지표 이번 한 주도 쭉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 일정들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연준 의장의 발언은 없지만 주요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이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오는 새벽부터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발언이 시작이 되고요. 오는 수요일에는 연준의 리사 쿠 기사와 미셸 보먼의 이사 발언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외 주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에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는 금요일은 S&P 글로벌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종합 PMI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리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 지표들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20일, 현지 시간 20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6시 정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인데 현재 월가에서는 시장의 예사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년에 매출이 잡히는 것이니만큼 블랙웰과 관련된 코멘트를 꼭
우리가 챙겨봐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내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월가에서는 예상하는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코멘트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블랙웰과 관련된 기술적인 결함 사태가 다시 한번 이 미국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가 된 만큼 다시 한번 양산이 지연된다는 리스크가 커지면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가 주춤할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다행히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한 주 동안 반도체 관련주들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지중 전략망의 절반 이상이 교체 시기를 맞이한 데다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망 교체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력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2030년 현재보다 3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달 정기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것으로 보여 송전선로 구축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내외적 호재가 가득한 전력주, 투자 포인트 알아보시죠. 네, 11월 18일 마켓나우 일부 이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우리 박근호 이사님이 가져오신 건데 이 전력 이 부분은 정말 뭐 누가 네. 대통령이 돼도 원래 잘 갈 거다 예상을 했던 거여서요. 오늘 이슈 어떤 포인트 좀 잡고 계십니까? 딱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력 기계 쪽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냐 마냐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판매를 할 때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10월 달에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가장 많이 오른 부분들을 몇 개 체크를 해보면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원래는 올해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기기 기업들 주가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10배가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쪽에서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와 그다음에 수요가 피크아웃을 찍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좀 계속됐었는데 지난달이죠. 지난달 10월 달에만 미국 에너지부가 10조 원 이상의 어떤 그 추가 전력기기 생산을 좀 요청하는 문건들이 좀 발표가 좀 됐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기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우리가 보통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를 얘기를 할 때 에너지와 음식료를 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에너지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스마트 그리드, 전력기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는 사실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전체 전력기기의 한 80% 가까운 게 195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노후됐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체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사실 뭐 태양광 같은 것들 만들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전체 소비 전력 이상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아직 전기로 연결이 안 돼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송배전망이 안 깔려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는 사실 다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산업적인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아직은 이제 초기라는 판단하에 지금 주말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가장 조금 시장에 종목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 스마트 그리드 부분도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사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산이나 이런 전력기기 같은 올라가는 기업들을 더 올라갈 것이라고 따라잡느냐 아니면 반도체처럼 많이 떨어진 것들을 바닥에서 그렇죠. 좀 모아가느냐 예. 두 가지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당분간은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은 바닥을 잡아가는 느낌 업종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방산이나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처럼 아직 전방 산업의 수요가 팽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포트에는 담아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기기 쪽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상반기에 정말 히트 업종 그렇죠. 중에 네. 하나였고 그 뒤에 이제 사실은 꺾여서 조정이 또 한 두세 달 또 지속됐었던 섹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제 누가 되든 계속해서 여기는 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섹터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선이나 방산주보다 화려하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이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아주 뭐 무궁무진하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곰베랭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력 관련된 기기 최근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와 전선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전선 기업을 대표하는 두 가지 기업이 있죠. LS전선과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시장이 깊게 밀리면서 4거래일간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장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올해 합계 매출액이 10조를 넘어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장 회복세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력계기는 3대장이 있죠. 효성중공업, LX일렉트릭,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 역시나 3분기까지 이 3개 기업의 합산 매출액, 수주액이 17조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장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지난주 화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분위기와 사뭇 다른 오히려 매수세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최근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최근 수주 소식을 잇따라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부분 역시나 긍정적인데 금요일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3대 기업 모두 다 좀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동선 관련 기업인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주가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대한전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차트를 좀 구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가 변동성이 나타나는 긍정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타났고요. 미국 역시나 송배전 가격이 기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본다면 전선 관련 그 가운데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좀 긍정적인 해석을 더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전선과 전력기기 우리는 어떠한 기업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 곰베랭커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눈에 익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오늘 이 이슈를 가져오신 박근호 이사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 효성중공업을 갖고 왔는데요. 대표주 중 하나죠. 네. 대장은 사실 현대일렉이 대장이라고 HD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죠.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미국 쪽의 어떤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좀 큰 회사들이 있죠. 프랑스 회사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슈나이더 일렉이나 지멘스, 히타치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증설 투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효성중공업도 올해 상반기 때 그 증설 투자를 발표를 했죠. 네네. 공장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창원, 그다음 미국에 있는 멤피스 공장에 증설을 발표를 했는데 투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식의 투자냐가 이제 사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인데. 네. 기존에 2010년도에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과잉 투자를 해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투자 같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브라운필드 투자가 있고 그린필드 투자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브라운필드 투자는 기존의 업체들을 인수를 해서 자기 회사의 캐파를 키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필드 투자는 직접적으로 공장을 건설을 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건데 가장 큰 두 투자의 브라운과 그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장 전체 공급량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2010년도에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공장들을 굉장히 증설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공급 과잉을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신중하게 어떤 이 공급에 관련돼서 신중한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예. 대부분은 브라운필드 투자로 기존의 소형 업체들 인수를 해서 그다음에 캐파를 키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변압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자동차로 이제 갓길로 빠지면은 속도도 줄어들고 자동차 대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바로 이 변압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고압 전선에서 각종 도시로, 건물로, 그다음에 각종 호실로 이제 넣어주는 건데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아직은 뭐 예측치긴 합니다만 AI 그 투자와 관련돼서 서버 투자와 관련돼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 150조, 20조, 200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이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체 전력 수요의 60~7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네.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사실 그 미래의 어떤 성장성과 실적을 얼마만큼 땡겨 왔는지는 사실 지금 답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전력기기 산업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미국 에너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변압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를 이제 신청서를 하고 발주를 받아서 설치할 때까지 4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는데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이 에너지부에서 앞으로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너무 이제 느리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전력기기 업체들이 어디에다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허가를 얻는 데까지 4년이면 굉장히 시간 텀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에 연결될 때까지 그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효성중공업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서 매출이 조금 더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도 사실 미국 못지않게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가 하나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주들도 마찬가지고 그 수주 잔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왼쪽에 이제 중공업 부분은 우리 배에도 변압기가 큰 게 들어가거든요. 네, 네, 네. 그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미국 쪽 법인 수주 잔고. 앞으로 수주를 아예 안 해도 한 2년 동안은 이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될 정도의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표는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적용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얼마나 더 이제 수주 잔고가 올라가느냐가 앞으로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주가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텐데 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 이 전력기기 수요 산업은 전방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성장성이 열려 있고 수요가 굉장히 지금도 우리가 보통 뭐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단 지금 주가를 봤을 때 뭐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주가를 봤을 때 우리가 8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상방 쪽으로의 어떤 열려있는 네. 주가도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주가 잔고가 얼추 차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려면 캐파가 늘어나서 이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생산 캐파가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같이 좀 동반해서 좀 증설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 오늘 전력 설비 쪽, 전력 네. 기기 쪽에서 어느 쪽을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배전반, 뭐 분전반을 만드는 스마트 배전 이제 관련 예. 기업인데요. 제일 일렉트릭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땡땡 일렉트릭, 땡땡 전기 이렇게 이름만 붙으면은 맞아요. 종목들이 좀 올라가서 예, 예, 예. 이전에 그 바이오 섹터들이 막 테마가 형성됐을 때도 뒤에 뭐 무슨 약품, 무슨 제약 붙으면은 다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그때의 랠리를 방불케 할 만큼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을 주거나 내지는 반등을 주는 종목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9월달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세를 또 잘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전력 관련 기업 중에 하나라서 일단 추세가 괜찮아서 가지고 온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게도 지난 10월달에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미국 에너지부 4개 그 대규모 전력망 프로젝트에 2조 정도 가량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때 북미의 최대 에너지 기업인 이제 이튼사라는 곳이 예,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들을 이 제일 일렉트릭에서 이제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한번 부각이 되기도 했었고 대규모 수주를 따는 그런 이력들
가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수혜주로 한번 거론이 됐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북미의 에너지 기업인 이튼과 약 2년간 이제 협업을 통해서 지능형 차단기 제품인 스마트 브레이커 2.0 개발을 완료를 했었다고 하고요. 핵심 부품인 PCB 조립품 생산 1차 라인까지도 완성한 그런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제 미국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 소식이 나올 때 가장 좀 실체가 있고 또 지금 최근에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자동차 배전 계통 부품사인 자베스 코리아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이제 자동차 배전 계통 부품사의 인수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도 급부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율주행이나 뭐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드카 이런 쪽에 다 전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조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제 부품사도 인수를 하면서 지금 베트남 쪽에 거점을 지금 현재 그 해외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소식들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 기업의 업력이 또 7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오래됐네요. 네, 안정적인 또 재무나 또 수주 잔고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라서 이런 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거래량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데가 이제 큰 대형 그런 전력 기기를 만드는 회사다,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하신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배전판, 배전기 이런 쪽. 그러니까 이제 큰 회사와 이제 그거에 이제 따라 붙는 작은 회사 이렇게 오늘 딱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예, 전력기기 쪽은 뭐 전망이 워낙에 좀 좋은 데라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지금 아주 난리거든요. 여러 가지로 참 우리 기업들한테 큰 호재가 좀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음식료 업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주가 역시나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K푸드의 글로벌 커버리지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는 하나증권의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식품주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효과에 주가가 올해 100% 넘게 상승한 것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식품주들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자 오늘 두 번째는 이제 음식료 업종입니다. 역시 음식료 업종도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기기 업종과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전력 쪽보다는 훨씬 더 되돌림이 심했던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이슈를 가져오신 곽유정 파트너를 통해서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물론 우리 앵커님이 앞에서 아쉬운 실적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국내에 있어서 내수 쪽에 있어서는 그렇죠. 아쉬운 실적이 맞고요. 지금 현재 수많은 또 식품 기업들이 다 지금 해외로 수출을 맞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캐파와 파이를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조 클럽에 진입하는 기업 수 자체가 지금 11개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 그런 긍정적인 소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성장 기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또 저출산도 지금 또 심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먹거리 쪽에 성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수는 특히나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해외에서 이제는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찾아보니까 3조 클럽에 진입하는 기업이 한 2곳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풀무원과 그 과자 기업인 오리온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또 처음으로 4조 클럽에 입성하는 또 기업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3조 클럽, 4조 클럽에 들어간 그런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올렸나 보면은 대체로 지금 다 해외 수출 쪽에서 네, 그 맞습니다. 매출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수 쪽은 사실 조금 더 들어보자면 원가 지금 부담이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환율도 많이 또 올라가고 있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국내에서 당연히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당연히 또 판촉비가
2배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그만큼 많이 팔리면 다행인데 많이 팔리지 못해서 그런 이제 악순환이 지금 국내 쪽에서는 그렇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라면 3사 중에서 사실 그 삼양식품 말고는 농심이나 이런 곳들 있잖아요. 예.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실적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품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외 사업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쪽에 대한 이제 이슈가 한번 시장에 상반기에 불어왔다면 그래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중국 시장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죠. 내년까지도 계속 노려볼 수 있거든요. 경기 예. 부양책도 지금 하고 있는데다가 실제로 1월에서 10월 중국 시장의 농식품 누적 수출액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는 냉동김밥이 수출 품목에 포함이 되면서요. 작년 동기보다 40% 정도 가까이 또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에 또 진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출 제품들도 다양화하고 있고 또 유통 채널까지 확대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앞으로 또 부각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이번에 그 중국에서 광군제가 광군제 때,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보니까 한국의 건강기능식품들이 다시금 또 중국인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건기식 수출 물량 1위 국가가 중국이었다고 하거든요. 전체 아, 수출액의 그래요? 한 4분의 1 정도가 이 건기식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면세점에서도 중국 관광객이 출국 전에 홍삼정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군제에서 판매가 된 건기식들도 자세히 봤을 때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원, 원지삼 등의 정관장 제품이 중국의 이런 대형 온라인 쇼핑 베스트셀러의 명단도 올린 만큼 이제 또 중국에서의 그런 수출 모멘텀도 좀 다시금 부각이 될 만한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식품 종목들의 이제 반등세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함께 보시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북미 쪽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돼야 되는데 사실 중국은 뭐 우리랑 같이 좀 뭐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일단 부담이 좀 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 특히 이제 흑자 문제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중국 쪽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올 상반기 때와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다시 한번 또 좀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가질 법하네요. 자, 음식료 관련 업종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식품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품주의 대장주로 꼽혔던 CJ제일제당, 비비고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성장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가의 방향성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전일에는 2.4%가량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1년간의 추세를 보게 됐을 때는 시가총액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와 반대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에 힘을 갖고 올해 들어서 140%가량의 주가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나 20% 이상, 식품이 보통 10%인데요. 두 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고요. 이제는 삼양식품이 CJ제일제당의 시가총액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실감했던 게 유럽 여행에 가서 동네 마트에 불닭볶음면 소스를 별도로 파는 그러한 공간이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 지금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는 정말 날로 커지고 있고요. 이게 바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라면의 대장이라고 꼽히던 농심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들어 주가가 20%가량 하락했고요. 5개월간의 추이를 봤을 때는 무려 40%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음식료 업종 식품주는요. 시장이 흔들릴 때 경기 방어적인 성향이 굉장히 큰 섹터인데요.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도 농심은 최근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요. 오리온 역시나 두 자릿대 하락세 올해 들어서 좀 지속되고 있고 금요일장만 보더라도 0.9%가량의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금요일장 들어오면서 두 자릿대 상승력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식품주들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권별 앵커 수고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농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아유야 이거 밖에서 별로 안 좋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곽유정 파트너가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삼조클럽에 입성한 기업 중에서 풀무원이 있어서 풀무원 가지고 왔고요. 예. 지난 금요일장에서 외인 기간 또 쌍끌이 매수세가 글쎄요. 들어왔기 때문에 관련 뭐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보시죠. 지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K푸드 열풍이 또 불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쵸. 라면 관련주와 더불어서 김밥 관련주를 엮였었던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의 냉동김밥이 아닌 중국 쪽의 냉동김밥 이제 판매고를 올리게 되면서 네. 냉동김밥 관련주로 한번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육상 김 R&D 센터도 이제 구축을 해서 향후 5년간 60억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관련 소식이 나면서 김 관련주로도 같이 함께 거론이 됐었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육상 김이라는 게 이제 바다에서 김을 채취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양식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양식을 해서 육상 양식 기술로 그러니까요. 생산한 물김을 이제 뭐 마른 김뿐만 아니라 김 스낵 등의 이제 고부가 가치 이제 그렇죠, 제품을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2027년도 뭐 국내 첫 육상 김양식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와 이제 별개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기업의 이제 또 주가가 상승하려면 그에 대한 본질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뒷받침돼야지 그러면? 주가가 부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풀무원의 그 재물을 한번 봤습니다. 재물 네. 한번 봤더니 올해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조 클럽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조 원대 올해 컨센서스 나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21년도 385억에 이제 비견했을 때 약 2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지금 기대가 되는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3분기 지금 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영업이익만 나와 있는데요. 지난 지금 상반기보다도 훨씬 좀 기대되는 그러게요. 수치의 컨센서스도 같이 함께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그 식품이 두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쪽에서 두부 시장 점유율이 67%로 9년째 지금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서요? 네, 어. 거기다가 이제 국내 식품 이제 유통 부문에 있어서는 군부대나 대형 단체 급식 신규 수주 이런 이제 소식들도 계속해서 연이어서 수주고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가능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나온 이슈를 보니까요. 풀무원에서 400억 원의 자금 조달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또 대체식에 대한 또 니즈도 상당한 편이잖아요. 저도 파스타 이제 해 먹을 때 밀가루로 만든 면보다는 이런 두부면을 활용해서 또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 두부로 만든 파스타 면이 있어요? 네네, 참 두부면으로 이제 대단하네. 파스타를 네. 해 먹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두부면과 같은 대체된 그런 건강면 시장 이제 R&D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가정 간편식 네. 만들어서 유럽까지도 계속 진출하고자 그렇죠. 하는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같이 함께 지금 또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풀무원 지금 조정 주고 바닥권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거래량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용 중에 좀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군부대라든가 대형 단체급식 이 부분, 이 군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 입대하는 인원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군부대 소위 말하는 이제 취사병이 이제 없어지고 그 네. 자리를 이런 식품업체들, 급식업체들이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은 현실이 될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풀무원 얘기 좀 잘 들었고요. 박근혜 의사님 혹시 뭐 음식료 관련해서 오늘 준비하신 종목 있으시죠? 앞서서 잠깐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이제 급식 관련 업체를 한번 준비를 예. 해봤습니다. 급식 관련돼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현대 그린푸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런치플레이션. 그러니까 점심값이 비싸진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점심값이 비싸져서 우리가 보통 구내 식당을 굉장히 아.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 요즘에 외식비 워낙 많이 올라서. 네, 맞습니다. 네. 그 런치플레이션의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뭐 간단히 그냥 기업 설명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급식 관련돼서 한 600개 정도의 업장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자재 유통, 외식 이 세 가지 분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식자재가 올라가면 이 급식 업체들은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런 식자재 같은 경우는 이런 큰 외식 업체들은 급식 업체들은 이제 장기 거래를 그렇죠. 미리 이제 선물 거래처럼 해놓기 때문에 아. 이게 특별히 큰 뭐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실적도 좋아지고 이번 달 들어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호조를 보여주는 것 자체는 나름대로 이 실적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 그린푸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게 이 현대 그린푸드가 이제 단체 급식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큰 회사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도 그랬고, 이 급식도 해외 수출이 되는군요.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그래서 두 회사, 풀먼하고 현대 그린푸드 음식업체 두 회사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슈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종목 체크해보죠. 먼저 상상인증권에서 발간한 SK이터닉스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에 성장기 돌입 확인이라고 느낌표까지 찍어줬네요. 지난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액이 1,600억 원대, 영업이익이 144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9% 기록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의 추정치를 대폭 하회했죠. 기존 예상치는 206억 원 영업이익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투자 의견 매수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했는데요. 이어서 다음 장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전지 EPC의 수익성이 추정치를 하회했다는 건데요. EPC, 설계,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인프라 회사가 공사를 원스톱으로 진행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연료전지와 EPC 부문에서 수익성을 재조정했는데 한 자릿수 중반에서 후반까지 수익성을 낮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실적이 불진했던 이유, 풍백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진행률이 예상보다 더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시공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다음 분기부터는 매분기 300억 원 이상씩 매출이 잡힐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에는 회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향후 SK이터닉스의 투자 포인트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한 우이해상풍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지분 정리를 끝낸 후에 다음 해 2025년부터 착공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상반기부터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프라인이 수소연료 전지와 해상풍력까지 풍부하게 보유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 선제적으로 진출을 해놨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 사업이 있을 때 선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전력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 그리고 소매시장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건물이나 빌딩 같은 데 쓰이는 소매시장에서 넘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SK이터닉스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FTM, Front of the Meter라는 이 전력 도매 시장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유틸리티가 생산하는 대규모 ESS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같은 곳이고 송배전 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쌓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BTM뿐 아니라 FTM 시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입니다. SK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향후 악재에 둔감해지는 국면이 예상된다고 제목에 적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9조 원이 예상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DS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SK증권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4분기에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줄어드는 이 계절성이 작용을 하겠지만 HBM 쪽에서 믹스가 개선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6천 원의 기존 수준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공시가 있었습니다. 총 10조 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하고 향후 3개월 내에 이 가운데 3조 원을 바로 소각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이에 SK증권은 지난 2017년과 2015년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던 후에 주가 흐름을 분석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과는 엇갈렸습니다. 2017년에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2015년에는 소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죠.
2017년에는 9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고요. 그 2년 전인 2015년에는 11조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는데 양 케이스 모두 자사주 전량을 소각한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향후 엇갈린 그래프만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번 공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분기 삼성전자의 향방,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기존의 레거시 제품의 비중은 줄어들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비중이 늘어나겠습니다. HBM이나 SSD 쪽이죠. 그렇다 보니까 출하량은 기존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리고 가격은 우려보다 높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주가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은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이렇게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향후 악재에는 조금 더 둔감해지겠다고 총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천지점 소영훈 차장입니다. 자, 미국 증시 흐름들 살펴보고 우리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파월의 금리 인하 속도 언급 뒤늦게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기술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만 3%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2% 급락했다라는 점이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 역시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장세입니다만 한국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의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3조 원 가량은 3개월 이내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시호가에서도 삼성전자의 호가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주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의 상승이 좀 어느 정도 상쇄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지 여부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경우에는 2차전지 쪽이 여전히 약세를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거나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종목별 좀 차별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관심주를 선별해 본다라면 당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오션 여전히 좀 관심권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지만 조선업종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관심 종목에 좀 편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군수 사업이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필리조선소에 대한 인수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 좀 진출 교두보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트럼프 정부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수는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약세가 예상되는 만큼 공격적인 흐름들보단 보수적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소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마켓 스탠바이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그다음에 신일섭 위원, 고은별 앵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 뉴욕 시장은 마지막 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사이에 블랙엘 소식도 좀 나왔고 노스볼트 이제
유럽의 2차 전지 배터리 회사죠. 노스볼트 파산 보호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시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데요. 두 분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탑3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좀 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무렵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계산기가 좀 복잡하게 두들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에서 약간 또 확전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도 좀 큰 상황들 쪽에서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삼성전자 관련된 자사주 매입 효과가 이제 오늘부터 어떤 식으로 시장에 미칠까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주가가 미리 정보가 알았든 먼저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참 조금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돌릴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해오다가 거의 이제 매도 클라이막스가 가까워지면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수급에 대한 반전을 기대할 수는 있겠다라는 쪽에서 단기적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좀 높이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자사주 매입이 그 어떤 기업들의 주가와 그리고 그에 따른 강한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는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확실한 해답을 못 준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한 강한 탄력들을 계속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 대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주항공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테슬라 효과가 충분한 가운데 주말 사이에 나왔던 스페이스X에 대한 기업 가치 약 한 350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민간 투자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내는 이제 우주항공청이 주도를 하면서 예산을 계속 늘리는 모습들이죠. 그에 따라서 자생적인 토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벤트와 함께 충분히 어떤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련된 쪽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국 관련된 쪽에서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또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만나면서 여러 가지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관련된 수혜주 쪽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한중 FTA 서비스 쪽에 대한 협상들이 좀 더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의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쪽들과 함께 최근에 또 무비자 한국이 또 이제 무비자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양국의 왕래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눈여겨봐야 될 쪽은 지금 엔터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과 관련된 쪽에서 관세 쪽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섹터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영상 컨텐츠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들과 항공우주 정도까지는 한번 또 체크하고 시장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 대표는 역시나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가장 먼저 거론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우주항공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받는 기업들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탑3 어떤 거 선정하셨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발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계획이 돌고 있는데 진짜 어느 정도 선인지는 모르겠으나 휴전선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언론에서 다루고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그렇게 사자랑 호랑이처럼 싸우더니 긴밀한 협의를 했고요. 비공식 회의를 또 했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 결과가 바이든의 에이테크스 허용해서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요구한 것 같죠. 바이든이 지금 며칠 안 남겨놓고 그런 결단을 할 리가 없는데 지금 그 트럼프가 결국에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는 존 로건 저기서도 팟캐스트에서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게 밝혀지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바이든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확전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일단 첫 단계인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 넘어봐야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재건 테마와 방산 테마는 둘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그 부분을 여지를 좀 남겨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눈물의 LG생활건강 주가입니다. 언론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LG생활건강 처참합니다. 여기서도 10년선의 중요성이 보여지는데 10년선을 깨트리고 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되면서 지금 예전에 200만 원도 지금 그 가능했던 주가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외면이 지속되면서 지금 끊임없이 그 하락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또 뭐 급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의 종목까지 지금 지정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한 단계 더 빠지면은 박스권 하단부로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펩트론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지금 바이오 그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시세가 조금 떨어지거나 좀 힘이 빠지는 가운데 펩트론은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일라이릴이랑 노보노디스크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 탄력이 떨어진 가운데서도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케네디 주니어 주목해야죠. 그분 지금 백신 완전 때리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제약주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펩트론은 지금 일라이릴과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플랫폼 기술계약 체결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신고가의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국에는 1, 2, 3, 4번 타자 기술수출 플랫폼 회사들 결국 돌고 돌면서 다 급등했다. ABL바이오의 마지막 힘이 좀 떨어진 게 좀 아쉽지만 펩트론이 일단 정점을 찍으면서 아직도 힘이 굳건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저도 지금 말씀하셔서 차트를 보니까 예,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군요. 그 부분 말씀해 주셨고, 펩트론 얘기해 주셨고, 예,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 된 부분 관련해서 역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 움직임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 얘기 쭉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57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11월 18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3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주말 사이 미증시는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깊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인 건데요. 아무래도 이 재집권, 트럼프의 재집권에 대한 내각 우려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시장의 부담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6%가 넘는 강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대형주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소식이 증시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97% 상승 출발,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2%가량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680선 내어준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권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무려 9% 이상의 상승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숨에 58,000원대까지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 블랙엘의 발열 소식이 또 주말 사이에 전해졌죠. 이로 인해 납기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 전지 이제는 다시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까요? LG 에너지솔루션 1%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 역시나 부담스럽습니다. 미국발 악재가 작용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2.6%가량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시죠. 현대차 0.73%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기아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완성차 별로 좋지는 않고요.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KB금융도 오늘 0.8%가량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은 좀 성장주 중심,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출발이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권 HLB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이고요. 알테오젠이 깊게 눌린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부진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4% 이상의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HPSP 반도체 기업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상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딱 됐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에서 역시 삼성전자 기대했던 거대로 일단은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좀 반영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요. 일단 동시효과 상황으로 그렇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 오늘도 일단 하락세로 좀 약하게 좀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떴네요. 코스피 0.97%, 아까 동시효과 상황이랑 뭐 거의 유사하네요. 21포인트 좀 올라와서 2,438 출발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0.3% 하락해서 683선에서 이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개장 출발 상황 고은브레이커 통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8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힘들었던 한 주를 뒤로하고 또 새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양 지수는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89%가량 상승하면서 2,438선까지 올라선 반면에 코스닥은 0.36%가량 하락하면서 682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일정이 있죠. 일본에서 금리에 대한 시그널, 총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에서 블랙엘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주 과연 삼성전자의 힘을 더 받을지 엔비디아의 힘을 더 받을지 그 이슈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지수단 확인해 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6%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강력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이번 주 역시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힘입어서 그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13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6,000원대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오늘 2% 이상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173,500원대에서 엇갈린 주가 추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7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테슬라가 지금 기술주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1.3%가량 하락 출발, 현대차는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하락을 보이면서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현재 구간 1%에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함께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보면 우선 삼성전자 우선주도 힘받고 있고요. 기아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약바이오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인 듯한데요. 셀트리온 최근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0.24%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에서 이슈 한번 체크해봐야 될게요. 신라젠이 FDA에 대한 변경 승인이 허가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신라젠 소식이 제약바이오주 오후장까지 좀 훈풍으로 돌이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KB금은 오늘 하락 출발, 네이버 최근 추세 정말 좋습니다. 5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AI 훈풍에 힘입어서 0.58%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11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권을 살펴보게 된다면요. 오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완성차, 자동차 기업 괜찮고 포스코홀딩스가 0.7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은 듯합니다. 삼성물산 역시나 3.5%의 강세로 출발을 했고요. 고려아연은 1.94%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16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6위권부터 20위권입니다. 지금 삼성생명도 6%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효과가 그룹주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유일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시총 상위권 내에선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수주 소식 들려줬습니다. 오늘 역시나 주가도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엇갈린 채로 출발을 알리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4% 이상 빠진 채 출발한 반면에 HLB 같은 경우에는 2.5%가량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HLB 최근 추세 괜찮습니다. 5일 차트 보더라도 꾸준하게 상승으로 지금 4분이 좀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니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주 엇갈린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의료 미용기계 업체도 다소 엇갈린 주가 추이입니다.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 이어지는 오늘인데요. 휴젤은 하락으로 클래시스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HPSP가 동시호가 상황보다 상승폭 더 높이고 있습니다. 2% 이상으로 상승 출발했고요. 2차 전지 엔캠이 이제는 시총 9위까지 주저앉은 모습인데 오늘도 하락합니다. 1.4% 내림세로 출발했고 지금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신일섭 위원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0.38%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1위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 보게 됐을 때요.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게임주 괜찮습니다. 펄어비스가 2% 이상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반도체 기업들 엇갈린 움직임입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6%가량 빠지면서 밸류체인 안에서 어디 기업과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 종목의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좋았던 로봇주 한 걸음 쉬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2%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0.56% 상승 출발했고요. 엔터주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지난주 많이 올랐습니다. JYP 엔터가 1% 이상 빠지고 있고요. SM 역시나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엇갈린 움직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펩트론만큼이나 SC팜 역시나 5% 이상 빠지면서 오늘 ADC 제형이라던가 전반적인 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이 좋지는 않다는 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시죠. 예, 현재 삼성전자 6.1%, 6.3% 사이에서 아주 치열하게 지금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좀 줄었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좀 주가가 좀 빠지는 역시 이제 앞서 블랙에 관련된 이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시장 출발상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이 조금 바뀝니다. 네. 지금 시작부터 선물이 매수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현물도 이제 매수. 그래가지고 약간 그동안에 좀 수급의 공백이 있었던 부분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당연히 이 부분은 삼성전자 중심이겠죠. 그쪽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면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시장을 방어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심리가 좀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후속적으로 코스닥이나 나머지 종목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뭘 팔겠느냐라고 하는 또 시속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걸린 게 바이오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밸류업 관련된 쪽들도 생각보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두 가지 쪽에서 또 정리하고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시속 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관점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래도 대부분의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 보험업종,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또 IT가 있는 전기전자, 유통까지도 강세를 보이는데 약간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섹터들이 좀 반응하는 게 좀 더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밖에 의약품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있는 의약품, 철강, 금속, 그리고 또 음식료, 기계 같은 쪽들은 생각보다 시장을 못 따라가는 모습들 쪽에서 위축세가 좀 보이고 있다라는 흐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효과 외에는 뭔가 다른 쪽에 강한 섹터가 부각받는 쪽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일단 오전장 이후에 어떤 시장 흐름들의 어떤 안정들이 들어오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출발 상황 말씀을 좀 해주셨고, 예,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가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근데 또 개인 트레이더들이 다 팔고 있죠. 개인 트레이더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줘버리면은 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지금 개인 트레이더분들 수익 났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아주 극히 일부겠죠. 5만 원대에서 하신 분들.
자, 10년선을 또 공교롭게도 또 10년선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94년부터 30년 동안 깨지지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도 느낄 수 있죠. 아까 방금 그 김민수 대표님도 또 얘기하셨잖아요. 자, 알테오젠과 삼성전자. 훌륭한 기업하고 좋은 타이밍하고는 달라요. 겹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 그러면 2021년 1월 달에 96,800원 갈 때 여기서 10만 원 얘기 나오면서 증권사 객장에서 모조리 삼성전자를 사줬을 때 그때 산 사람과 5만 원 밑에서 산 사람 이거는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RSI 기준으로 지금 침체가 39.56이거든요. 근데 이 30대 수치가 나온 거는 94년부터 30년을 통틀어도 5손가락에도 들지가 않은 침체권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97년, 98년 우리 IMF 있었을 때랑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2015년, 2022년 그리고 지금 5번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 사는 사람하고 자, 2021년에 월봉으로 과열권이었거든요. 76.55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월봉에서 과열권 들어간 적이 몇 번이 있을까요? 이것도 5번, 6번 정도밖에 없어요.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최고점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언론이 전부 다 떠들고 특히나 지금은 뭐 유튜브 시대라고 했죠. 유튜브는 조회수가 수익입니다. 구독자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 달에 떨어지는 돈이 많으니 자기도 가져갈 게 많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PD, 제작진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당연히 삼성전자가 인기가 많으면 삼성전자 전문가를 죄다 모십니다.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현상이 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96,800원에 산 사람과 지금 침체권에서 49,000원대에 산 사람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반대로 리듬을 타고 있는 거죠. 제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이 저렇게 과열권에 있을 때 굳이 그걸 신규 매수를 할 위험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진바닥이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죠. 근데 계속 말했죠. 급등해서 진바닥이 나오는 선결 조건은 항상 차가울 때 나오지 뜨거울 땐 당연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과거에 뭐 특히나 삼성전자는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3, 40년을 통틀어서 한 3, 4번밖에 안 나온 확률의 어떤 위치에 왔다. 그건 당연히 일단 처음에 주목을 해야죠. 물론 첫인상이 좋으면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말도 걸어보고 뭐 해봐야죠. 같이 시간도 보내보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첫인상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그 첫인상을 파악하는 지표가 저런 지표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어떤 계기로 올랐는지는 다 그때 틀려요. 98년 바닥에서 올랐을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바닥에서 올랐을 때 다 계기는 틀리죠. 지금은 또 자사주 매입으로 올랐고. 근데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뜨거울 때 사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고 차가울 때 사면은 올라서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항상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반대로 가게끔 개인 투자자를 더욱더 현혹시키는 아주 다양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보의 홍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면서 항상 주의 깊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 얘기를 쭉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반등이 굉장히 좀 낮은 상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라는 점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결국 이제 오늘도 좀 보면은 5.6%까지 장 초반보다 개장 초반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거든요. 오늘 이 추세가 좀 대로 훨씬 확 밀릴지 아니면 오늘 양봉으로 끝날지 이런 부분 오늘 해간 마감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치열한 이런 공방전이 삼성전자에서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현재 9시 14분 좀 넘었고요. 섹터별로 현재 어떤 섹터들이 좀 눈에 띄는지 고은별의 거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요, 알루미늄입니다. 중국이 보조금을 알루미늄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하던 이 보조금을 하루 만에 돌연 끊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5%가량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알루미늄 관련 재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보험 관련된 업종도 오랜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의 강세로 인해서 보험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섹터 상승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SOFC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FC는요, 에너지 관련해서 최근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대라던가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오늘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연관돼서 가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이스 X에 대한 호재를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주식 공개 매수가 기업 가치가 무려 350조 가량으로 평가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많은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엔터와 게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한국과 중국 정상회담 양국의 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 엔터 게임주도 흐름 괜찮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는데 이로 인해 오늘 개장 직후부터 펄어비스의 흐름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장하고 나서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은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3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수급 변화 눈에 띄고요. 지금 뚜렷하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48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1,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매매 동향 보시게 되면 반대로 개인만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나 순매도를 하는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는 부재한 상황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명확한 수급 동향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요, 오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좋고요. 알루미늄 중국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조일 알비늄이 12%가량 상승하고 있고 화학, 글로벌 그리고 그린홀딩스와 같이 에너지 관련돼서 연관된 종목들 오늘 두 자릿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5위권에 삼성생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도 오늘의 흐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와 함께 대동과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한번 오늘 긍정적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HLB 그룹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보게 된다면요, 비트나인이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효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AI 관련 기업도 오늘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 내고 있는데 비트나인 결국에는 상한가 안착했고요. 서메이지 게임 관련주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 오늘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HLB 제약도 오늘 26%가량 급등세 포착되고 있고요.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루니시어 16%가량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폐암 시작이죠. 타그리스와 관련된 오늘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AI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무려 13%가량의 강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장하고 나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군들까지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권배우 앵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종목들 움직임들 이제 두 분 말씀 좀 들어볼게요. 김민수 대표께서 좀 어떤 흐름들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시장이 코스닥까지 끌어올리면서 심리적 안정이 상당히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흐름들이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은 솔트룩스가
지금 현재 2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나도 많이 쉬었던 AI 소프트웨어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또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미국의 AI 쪽에서 이제 인프라 말고 소프트웨어를 챙기는 분위기다 보니까 같이 동반적인 강세가 이끌어지면서 시장 흐름들의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 또 삼성 SDS까지 무거운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의 대장주가 또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부각을 같이 받고 있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한번 또 눈여겨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SOFC라고 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SK 이터닉스가 앞서서 저희도 개장 전에 리포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 블룸에너지가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같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와 함께 수소 기반의 또 고체 연료전지 쪽에 변화를 이끌어간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인데 그와 함께 국내 종목들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나 투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미국 쪽과 같이 연결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상승폭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AI발 전력과 관련된 쪽을 얼만큼 더 신경을 쓰고 있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종목 중에 루닛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장 마감 무렵에 나왔던 뉴스와 함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오늘도 17%, 18%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3분기 적자 폭이 많이 줄었다는 관점과 함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폐암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협력을 한다. 즉 병리 분석 관련된 쪽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쪽에서 마찬가지로 시장의 분위기는 AI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의 시각들이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미치는 여파는 시장에서는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들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구나.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루닛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바이오들 전반적으로 딱히 이렇게 두드러진 모습 보이지 않는데 루닛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다 말씀까지 주셨고, 자 신일수님 종목들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철저하게 트럼프 2.0 시대에 맞춘 네. 지금 1월 취임에 맞춰서 앞으로 앞에 2년에 엄청난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됩니다. 지금 임기가 4년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라다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1월 달을 향해서 자신에게 맞는 인사들을 세팅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무소속 후보를 같이 지금 그 사퇴를 시켰기 때문에 그분을 중용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혔는데 그분이 뭘 반대했냐면 모든 제약사의 백신을 다 저기했습니다. 백신은 전부 다 특히 어린이 백신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제약사에게 칼이 들어갈 확률이 높죠. 관료 쪽에는 머스크가 칼을 댈 것이고요. 이 제약사에는 케네디가 칼을 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쪽에는 국경 차르가 칼을 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칼을 전부 다 세팅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조선우주, 외계인과의 조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전하죠. 자, 어저께 그 장면을 보세요. 처음에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3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개표 결과 지켜봤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트럼프랑 UFC 대표 CEO 데이나 화이트, 머스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저께 데이나 화이트 뉴욕 메디슨 스퀘어에서 헤비급 매치할 때 누가 찾아갔나요? 트럼프랑 머스크가 찾아갔죠. 오늘은 중부 시간으로 얘기했던 대로요.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발사가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안 올까요? 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따라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뭐 10조 원 자사주 매입 이슈가 터졌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계속 트럼프 2.0 시대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선 쪽 결국에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HD 그룹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이나믹함을 원하시는 분에게
권해드렸고요. 삼성중공업은 후발로 다크호스로 노릴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자재에서는 하나 엔진이 대장이고 그다음에 성황랜드 같은 피팅주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MRO 시장 관련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오늘은 조선주도 좀 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로 넘어가면은 지금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대장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기업에서 이 벤처 회사로 우주항공 벤처로 상장된 삼총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조금 작고 벤처 지금 테슬라 어떤 모델 스타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다 적자긴 하나 이노스페이스, 루미르, 그다음에 컨텍이 있습니다. 루미르가 지금 대장주네요. 오늘 급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노려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 관통하는 게 하나 있죠. 이 트럼프가 또 외쳤던 게 뭡니까? 베이비 드릴 다시 팔아. 시추 팔아. 그다음에 한국 조선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서 다 쓰이는 게 뭐죠? 1차 전지입니다. 리튬 1차 전지. 근데 우리나라 뭐 에너자이저처럼 장난감에 들어가는 뭐 100만 도리도 얼마 못 가요. 몇 달. 그런데 이거는 10년 가는 1차 전지입니다. 이게 방위 산업, 아까 석유 시추 현장, 조선 이런 데서 전부 리튬 1차 전지가 쓰이는데 그걸 비치로셀이 만들죠. 이런 것들, 이런 비치로셀 같은 종목, 이런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저하게 트럼프 2.0 시대에 맞추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우리나라가 대응이 가능하다. 절대 우리나라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 안 하고 계속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 예. 굉장히 인생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뭐 또 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2.0 시대 강조하시면서 방산과 조선 섹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두 분께서는 키포인트 어떤 걸 또 선정하셨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시장이 반전을 시도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만만치 않은 또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은 또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부터 이제 미국 관련된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트럼프 2.0 관련된 인선들, 관련된 얘기들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잘 버텨내고 지지해 줄지,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또 지수와 관련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은 확보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점을 확보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포착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외계인과의 조우, 조선과 우주 섹터 꽉 쥐고 달려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조선과 우주항공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 선발 종목 메리츠 증권 김경국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했어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어떤 포인트 잡으셨죠? 일단은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트럼프 당선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의 그 원전에 대한 스탠스를 일단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첫째로 그의 과거 임기 첫 해 동안 소규모 핵 프로젝트에 약간 13억 달러 예산을 일단 집행했었던 이력이 있고 그 민간 기업이 원자로 연구와 설계에 협력할 수 있는 내셔널 리액터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원전에 대한 스탠스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거를 알 수 있고요. 또한 AI로 촉발된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에 그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슈가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죠.에 대한 선택은 필수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에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제공을 하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일단 주력 사업은 원전과 화력 발전에 대한 사업이 주력이고 자회사인 두산 퓨어셀을 통해서 이제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관심은 이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SMR 시장에서의 역할 그리고 주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동사는 SMR 시장을 준비를 해왔고요. 원자로라든지 증기 발생기와 같은 핵심 기기를 포함해서 SMR의 부품들을 생산 가능한 첨단 공장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주식인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뭐 엑스에너지 등의 프로젝트에 동사가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프로젝트 상으로 보면 약 62대의 SMR 모듈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SMR 사업으로 현재 동사는 약간 조 단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동사의 뉴스케일 파워의 협력을 통해서 약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일단 집행이 됐고 그리고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부품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엑스에너지와도 SMR 개발 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주 모멘텀을 받을 25년, 26년 이 밸류에이션을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산엘비티는 사실 이제 그룹 리스크가 아니었으면 참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데 여러 가지로 좀 본질 가치 외에 좀 그런 노이즈들이 좀 많았던 회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SMR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큰 좋은 호재들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가격을 좀 봐야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21년도에 장중 고점인 3만 원을 트라이하는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8,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신다 말씀 좀 했습니다. 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켓나우 1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잠깐만 좀 보면 코스피 지금 1.9% 가까이, 근 2% 가까이 급등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0.8%까지 상승폭을 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현재 790 빨갛게 사고 있다는 것도 좀 나오네요. 오늘은 기관만 좀 팔고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켓나우 1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5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강력한 이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났고요. 이 트럼프발 우려는 이제 일부 좀 정점을 통과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그래도 애써 다행이다라는 네.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6% 상승하면서 코스피 이끌고 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HLB 그룹주가 네. 확 당겨주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2,400선이 이탈된 흐름도 있기 때문에 네. 불안심은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예. 내부 동력이 굉장히 약했던 상황이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부양 정책보다는 트럼프발 경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통화 정책도 경기 부양 정책도 쏟아지는 상황이었고 유럽도 금리 인하를 가속화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했던 상황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들을 좀 자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약해진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걱정들, 우려들
우려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입되면서 심리 그리고 수급 간의 약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코스피는 8월 5일 저희가 뭐 엄청난 쇼크라고 말했던 8월 5일 장중 저점의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2018년 중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트럼프 대중국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았고 미국도 일시적인 역성장을 하던 구간에서 이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내려왔다는 점들은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 심리가 충분히 선반영된 지수대까지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 이후 지난 주말 오늘까지 그동안 급락을 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일단은 뭐 바닥을 통과하는 것들이 아닌가, 바닥은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시장 주도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서 이렇다 할 네. 만한 동력이 좀 부재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오늘 그러니까 이틀 연속이죠. 한 13% 합쳐서 네.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한 47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만여 주 외국인의 좀 매수인을 네. 들어와주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10조 자사주 매수라는 강력한 카드가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을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께서? 뭐 아무것도 안 했던 상황, 대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아예 부재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은 굉장히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45% 빠졌거든요. 이 하락폭이라고 한다는 점은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반도체 사업 분야가 적자로 가고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을 때보다도 낙폭이 컸던 상황이고 선행 PBR은 0.84배로 2016년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싼 구간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시장은 좀 저평가 국면, 뒷밸류 구간에서 벗어나려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이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본업이 중요하겠죠. 업황이나 실적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수준보다는 괜찮다라는 시그널들이 확인돼야지 아마 본격적인 상승 추세,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의 주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 발표는 뒷밸류 구간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은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실적, 업황 이런 변수에 대한 컨빅션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네. 21일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 이 반도체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런 우려, 트럼프 2.0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게 우리 시장에서도 낙수 네. 효과로 안 좋은 낙수 효과를 맞습니다. 좀 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으면 그쵸. 좋겠거든요. 네. 물 들어올 때 노정이라고 네.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뭐 네. 일단은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성장성을 재확인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네, 텐데 네.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하게 이번 실적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실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엔비디아는 실적 서프라이즈 폭을 좀 줄여왔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잘했지만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실적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한 5에서 10% 이상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실적에서 예상했던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낙수 효과가 되려면은 공급 다변화, 그러니까 지금 수요 초과 국면이라서 공급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을지 이 와중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이게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시즌 때마다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데 따라서 다시금 턴어라운드하는 좀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실적 결과, 가이던스 그리고 공급 다변화에 대한 코멘트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놓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그 우려감을 좀 불식시킬 만한 희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뭐 장기 소외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2차 전지. 네. 근데 오늘 이제 개장하는 흐름을 봤는데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 되면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게 좀 짙게 깔려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풀려질까요? 뭐 일단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파월 연준의장이 11월 FOMC 때도 네. 뭐 여러 기자들이 트럼프가 재취임하는데 2기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정책 변화가 있냐라고 여러 질문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해줬던 부분은 이 말입니다. 정책 변경의 시기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누가 된다, 어느 뭐 내무장관 누가 된다, 국방부 장관 누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IRA 법안 폐기를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발언만으로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그런데 이 흐름들 폐기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면은 그 정도의 급락 또 추가 급락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레벨에서 언제 될지, 언제 폐기될지, 내년에 될까요? 25년에 될까요? 26년에 될까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폐기됐다라고 한다면 충격이 더 강해지고 더 급락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거꾸로 말씀드리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떤 흐름으로 될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측면에서는 지난 주말 흐름들은 좀 단기 충격이었고 향후 흐름들은 내년 실적 전망 그리고 내년 업황 전망, 특히 전기차 수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그리고 유럽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아마 내년 증시, 특히 내년 2차 전지 흐름들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런 불안 심리가 워낙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급락이 나타나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 급락보다는 좀 정상화되는 그림, 그 다음에는 내년 실적이 얼만큼 하향 조정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은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펀더멘털 흐름들을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연한 이제 불안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추가적인 급락세를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도 한편에서는 보게 합니다. 네,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이 더 필요한 때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 실적 전망이든지 그런 가이던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미국과 유럽과 중국 쪽 네. 경기 회복의 신호탄들 잘 확인해 보시면 그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전 방송에서 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 채권 금리 상승 압력 이건 어찌됐건 좀 가져가야 되는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 트럼프 정책대로 보면은 여기저기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저금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대로 본다면은 관세 인상이나 그런 것들은 또 물가를 높이는 부분이고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시장 전망이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는 타노스죠. 원하는 대로 되는 그림. 1기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따라갔습니다. 걱정을 했던 부분들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상승은 트럼프 당선 이후 11월, 12월 정도까지 조금 더 이어지긴 했지만 12월 초부터는 달러는 약세로 갔고요.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 소재 산업재 에너지는 약세를 보였고 오히려 IT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2018년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곡점이 만들어진 것은 트럼프 정책이 아니라 채권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그림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트럼프 2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이후 언제 내각이 구성되냐?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상반기가 지나겠죠. 하반기 돼서도 정책에 대한 구체성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경우 거기에서부터 좀 불안감들이 좀 커질 수 있지 지금부터 걱정을 한다? 지금 언급됐던 인사들 그리고 내각 인사들을 보면은 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인사들도 많거든요. 일단은 심리적인 불안감들은 충분히 선반영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정치적 변수, 트럼프 변수보다는 펀더멘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분기 그리고 상반기 추세를 결정짓는 변수는 통화정책 그리고 매크로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트럼프 정책이 구체성이 높아지면서 현실화되면서 불안감들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개념이 어렵긴 하지만 이 통화 정책이나 펀더멘털 이 계산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발언하는 거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해서 이렇게 좀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부장님의 생각을요. 예. 연준이 말한 두 가지 측면은 경기가 아닙니다. 예.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상할 때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상했냐? 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했냐? 아닙니다. 물가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도 금리 인상을 한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은 고용은 지난달 흐름들이 조금 계절성이긴 했지만 부진했고, 그리고 최근 나오는 물가들이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PC 물가도 CPI도 P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계감들이 파월 연준의장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 사이에서 물가에 대한 경계감 플러스 속도 조절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현실화될 거냐? 그건 또 봐야 되겠죠.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주거비 둔화는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지금 물가가 반등한 데에는 유가가 마이너스 폭을 줄이거나 조만간 플러스 반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데 이 흐름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엔 다시금 제로나 마이너스로 반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물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둔화 플러스 고용이 좀 더 불안정해진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는 연준이 언급했던 대로 내년 4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불확실성 플러스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코멘트 이로 인해서 내년 금리 인하가 2번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시금 정상화되는 연준이 제시했던 내년 금리 인하 4번에 대한 부분들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최근 좀 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변수인 달러 강세, 채권 금리 레벨업이 다시금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안정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물가와 고용 굉장히 두 축을 신경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로감 이런 걸 빨리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할 것 같고 또 시장이 원하는 인기 정책은 금리 인하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니즈만 좀 맞물린다면 금리 인하 시대 그건 이제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코스피 반등을 주도할 업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낙폭과대 주겠죠. 반도체 2차 전지가 대표적인 낙폭과대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 25년 이익 모멘텀과 이익 개선 기여도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기계, 조선, 인터넷,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급락 이후 반등 과정에서는 낙폭과대주가 움직일 거고요. 내년까지 시장을 열어놨을 때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6개 업종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좀 튀어주면 뭐 제약 바이오까지 더해지면 그땐 이제 시원한 흐름을 가지는데 그게 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그러면 코스피 전략, 시장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그 힌트는 좀 주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번 주를 대응해야 될까요? 매년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시장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작년에도 10월 31일 2,300을 깨는 그림이 나왔다가 그를 저점으로 다이렉트로 올라서 2달 동안 17% 급등, 2,6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전에도 비슷한 그림이었죠. 10월 좀 불안정한 흐름이었다가 급반등한 이후 1월 달에 바닥 잡고 상승 추세를 줬던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연초에는 불안감들을 자극하다가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5년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계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버리는 구간이 아니라 버티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반도체가 급반등하고 뭐 2천이 급반등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바텀 피칭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는 것이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빠질 것에 대한 걱정들은 이미 충분히 주가나 지수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등락이 있을 때 좀 더 참고 또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저가 매수 반발 심리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또 장중 고점 그 맨 처음에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57,100원 선 있었는데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 보이고 있네요. 양봉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불안 심리 완화만으로도 시장이 좀 화색을 띨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이경민 부장님의 그 전략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증시 온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좀 이끌고 있고요. 코스닥은 HLB, 가남신약, FDA, 그 허가 기대감 이런 심리 때문에 관련주와 코스닥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장 초반이기 때문에 후반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지만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전략 세워드리면서 구체적인 해법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